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시험 잘 보고 오셨죠? 국가직 9급 해설 진행하고 2025 지방직 대비 전략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해설 강의이기도 하지만 제가 당일날 해설 강의를 바로 안 했던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 우리 답지 다 올라오잖아요. 답 올라오고 답 다 알고 그리고 알아 뭐가 답이고 뭐가 오답인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훨씬 더 양질의 화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지방직 대비 전략 특강을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걸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석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국가직 해설도 진행할 거지만 지방직 대비를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보시면 자 색깔을 잘 보시면 화면에 잘 나올 거예요. 요 연두색이 여러분들 인사혁신처가 제공했던 1차 예시문항이었고 여러분 화면상 하늘색 가운데 있는 게 2차 예시문항이었고 노란색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9급 문제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뭐 되게 엄청난 것 같지만 별거 아니고 밑에 숫자로 보셔도 됩니다. 추론하기 문제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물론 사실 다 추론하기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이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던 문제였습니다. 1차에서 5문제, 2차에서 5문제, 실제 문제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다음 여러분 비판하기 평가하기 문제가 2차 예시문항에서 유독 많았었는데 그냥 1차와 유사하게 2문제 제공해줬고 사실 뭐 되게 어렵지는 않았었고 다음 순서 배열은 늘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역사적인 거죠.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선생님 내용 일치가 없어요가 아니라 단순하게 위글을 읽고 내용 파악으로 유치하게 물었던 내용 일치가 없었던 거고 사실 나머지 추론하려면 내용 파악은 다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죠. 아주 단순한 문제는 없었던 거고 주제 찾기 문제 한 문제 있었습니다. 다음 여러분 1차 예시문항에서 논리 추론을 제공해 줬을 때 왜 세 문제였냐면 유형을 다 보여줬었어요. 전제 추론, 결론 추론, 대우 문제를 다 보여줬었어요. 2차에서는 이때는 약간 여론을 반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줄였는데 이번에 세 문제를 내기는 했지만 얼마나 쉬웠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따가 확인할 거고 다음 문법 독해라고 하는 우리 문법 자체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떤 선생님들은 막 4문제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법 자체에 해당되는 것들은 2개 또는 많아야 3개 어차피 걔도 비문학이었었다고요. 그래서 2문제를 일단 잡았습니다. 화법 여러분들 늘 한 문제씩 나오는 거 대화해놓고 누구랑 누구랑 같은 입장인지 누구랑 누구랑 대조되는지 찾기였습니다. 1차와 좀 가까웠었죠. 작문 문제가 조금 많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문서 작성하는 거 고쳐쓰기 개요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차와 유사하게 3문제 그리고 세트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어휘 바꿀 수 있는 것 또는 같은 의미가 있는 것들 3문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시문항에서 보여줬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뭐가 되게 새로운 유형은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가직 시험 봤어요. 지방직에서 갑자기 이랬던 시험이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없죠. 같은 방향으로 갈 거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성이 우리에게 제시된 겁니다.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유형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준 시험이었구나. 그래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그래 유형별로 이렇게 나눴지만 결국은 추론하기 문제들이 되게 많았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더 궁금하시면 여러분 교환 제일 마지막 장에 제가 각각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공부하실 때 본인이 실제 시험에서 틀렸던 게 어딘지를 찾아보시면 나는 이런 문제가 약하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이따 공부하실 때 확인하시고 자 오늘 우리는 요런 제시된 방향성이 있어? 그렇다면 지방직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해설하면서 이런 문제 유형은 이제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마무리로 우리 모의고사 때 했던 것처럼 1분 요약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정규 우리 개강하는 게 4월 말이에요. 그 중간 시간에는 뭘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그럼 또 이제 이때쯤 되면 약간 이렇게 자랑의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 하이치 적중했다고 또 자랑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수업을 믿고 가도 되겠구나. 앞으로 지방직 대비 적중의 지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겠구나를 생각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파이널 적중의 지의 4주차에 물론 추가 선물로 드렸던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 많이 풀었어요. 공문서 작성하기 원칙이 있었고 고쳐쓰기 문제, 실제 국가직 문제도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외국어 번역도 쓰지 마. 수식관계 고려해 주어 서술어 호응해 라는 게 우리 모의고사 문제였고 생소한 외래어 외국어 쓰지 마. 주어 서술어 관계해. 문법 잘해. 거의 유사하게 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고쳐쓰기 문제였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 모의고사 잘 따라오시라고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 유형에서 계속 나온다고요. 가봅니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였고요. 위에 영역 어디서 출제됐는지 그리고 난도도 제가 다 표시해 놨습니다. 보면서 따라오세요. 너무 쉬웠어서 바로 들어가 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에서 조사를 위탁한대요. 위탁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아니 위탁 과정 맡기는 거 여러분들. 자 근데 어떤 일을 했어요. 이번에 그 사업 우리가 따냈잖아 라고 할 때 수주했잖아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수주는 받아낸 거지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게 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끝나자마자 거기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수강생분들이 몇 분 있어요. 되게 잘하시는 분 몇 분, 그 다음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 몇 분, 대충 오답률을 시험 끝나자마자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엄청 잘하시는 분 시험지에 왜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1번에 별표가 되어 있고 여기랑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장에서도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낯설었던 게 뭐냐면 마스터 플랜이 기본 계획이야? 살면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번에 냈던 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쓰고 있는 생각보다 많은 외래어 외국어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순화해서 써야 돼 라는 걸 지금 낸 거고 위탁과 수주라는 한자어를 잘못 쓰지 마. 평소에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있지. 상식의 어휘지 라는 정도로 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문서 작성하기 어휘 필수 어휘들이 있는데 이게 약하신 분들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우리 적중해지의 모의고사 겁나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각종 공문서, 보고문 요런 데에서 낯선 어휘들을 뽑아서 스스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수업 어디서 할 거냐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한 권의 지에서 공문서만 계속해서 보면서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수적인 어휘들 그 시간에 그냥 3시간에 빡 정리해버리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치사하게 내지는 이거 인간인데 치사하게 내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볼 용어들이 있겠구나. 조금만 더 보자. 3시간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암기하는 시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필수 어휘들은 좀 정리하자. 그리고 적중해지의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또 우리 볼 거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이런 연습은 계속 시켜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보다 1번과 3번에서 헷갈리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됐으면 여러분들 2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가시면 개요 작성하기도 인사혁신처에서 계속 보여줬던 예문이었고 우리는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거구나. 너무 쉬웠죠. 현재 실태와 개선 방안이랍니다. 그리고 실태가 어때? 안 좋대요. 문제 발생 원인이 뭐래요? 제도가 부족하대요. 관계법에 관련된 고용업주의 인식이 부족하대요. 세 번째,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 통념이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개선 방안을 넣을 거랍니다. 3가지의 개선 방안이 다 들어가주면 되죠. 근데 또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그래서 얼마나 쉬웠는지. 첫 번째,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 정비해야 되겠죠. 고용업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들 교육시켜야 되겠죠. 오케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사회 분위기, 즉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이 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교육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답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청소년 노동자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4번 청소년 고용업체 규모 축소를 해야 돼요? 그걸 위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원인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다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라는 문제였습니다. 난도 어렵지 않았던 문제. 개요 작성하기는 여러분들 꼭 나올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인사역시 1차 문제가 뭐였었냐면 개요 작성하기가 고쳐쓰기 문제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이렇게 고칠 거야, 이렇게 수정할 거야 라는 문제였습니다. 지방직에서는 조금 더 고쳐쓰기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개요 작성하기 나오겠구나 생각해 두시고, 다음 3번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파이널 마지막 수업에서 2주차에 어간이 뭐고 어근이 뭐고 어미 접사가 뭔지 개념 한 번 더 정리하시라고 개념 정리했고, 다음 복합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개념 한 번 더 정리하시라고 우리 문제로도 봤고, 그리고 실제 문제는 얘가 합성어니 파생어니 어근 접사가 뭐니라는 걸 물어봤었다고요. 실제 우리 문제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이널로 우리가 봤던 문법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막 문법을 막 이따만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시험장 들어갔다 와 보시니까 아시겠죠. 암기 공부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한권해지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지방직 대비 적중해지의 수업에서도 1교시 반은 파이널 문법 정리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끊어서 단어로 암기하는 문법 공부가 아니라. 뭔 소린지 이해되셨죠? 계속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만 확인하자. 두 번째 문단부터 가봅시다. 그런데 쓴 웃음과 같은 단어에는 접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접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대요. 접사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파생어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파생어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쓴 웃음이 있습니다. 두 개로 찢어보세요. 쓰다 플러스 웃음이죠. 어근 플러스 어근이 결합된 거죠. 합성어네. 그러니 두 구성 요소 중에서 웃음은 파생어로 만들어진 거겠지. 이 붙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웃음이 요거 두 개랑 합쳐질 때에는 뭐로 작용한다? 어근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최종 합성어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어려워했던 우리 수강생분들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뭐야? 빨리 읽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다시 읽은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쉽게 답이 나왔던 문제였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해놓고 이것에 해당되는 얘가 아닌 거. 수업 때 연습한 거. 그래서 지방직 대비 적중해지의 수업 1교시에 들어가는 파이널 문법에 집중하시라고요. 혹은 그 수업을 나는 시간상 못 듣는다 그러면 압축해서 강의했던 노암기 문법의 지의 특강이 있습니다. 3시간으로 정리했던 건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정규 시간에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4번 가봅시다. 다음 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찾기가 있고요. 여러분들 난도 중1합니다. 독자층 20세기 초 엘리트 독자층 근대 대중 독자 들어가 볼까요? 다 안 읽겠죠 저는. 자, 20세기 초 네모 쳐놓고 모든 배경 나오면 우리는 네모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 독자층은 흔히 두 가지로 구분된대요. 어떻게 읽었나 보세요. 구활자본과 일부 신소설의 독자층인 전통적 독자층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등장을 해서 유행하기 시작한 대중소설, 번안소설, 신문연재 통속소설 이런 것들을 즐겨봤던 근대적 대중 독자층이다. 1과 2로 나눌 수 있답니다. 다시 1은 노동자, 농민, 그러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하층민인가? 아니야, 양반도 있어. 남자만인가? 아니야, 여자도 있어. 그러면 계급, 성별, 지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다양하게 즐겼구나. 가 1에 속하는 거고, 자, 2도 봤더니 도시 노동자,
학생, 신여성이랍니다. 이들도 여러분들 되게 부자이거나 하층민이거나 여자이거나 그게 아니죠. 섞여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1과 2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20세기 초에 여러분들 문학 독자층 중에는 전통과 근대의 두 범주에 기속시키기 어려운 새로운 애들이 있어. 이 시기 신문학의 순수 문학을 읽었대요.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 문학을 읽었대요. 순수 문학 얘기 나오면 3번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그들이다. 문자를 익숙하게 다루고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습득한 지식인층이야. 이들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트 독자층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독자층이 나왔죠. 가봅시다.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2에서 3이 분화된 거예요. 시기 흐름 없죠, 여러분들. 1, 2, 3 그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1번 땡. 20세기 초에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문강약 아니고 구분 없이였었습니다. 3번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문학작품 외에 외국 소설, 순수 소설을 읽었잖아요. 다음 몇 번? 3번이죠.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1에 속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 아니지요. 모두 섞였죠. 답은 3번이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속독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별거 아니었죠. 자, 5번 가봅시다. 고쳐쓰기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히 읽었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자, 난도는 중이었고요. 가볼까요? 소리는 보통 귀로 듣는다고 생각한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앰프에서 강력한 저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여기까지 한 호흡이니까 끊어놓고 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답니다. 꽝꽝꽝 해봤잖아요. 몸이 진동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소리를 몸으로 느낀다고 생각한다. 소리를 몸으로 느낀대요. 귀로는 듣지 않지만 몸으로는 느낀다. 소리라고 인정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가청 주파수 대역,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하한, 낮은 기한 인 20Hz보다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하면 들을 수 있는 게 20까지인데 그보다 더 낮아요. 그럼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의 몸은 흔들리지만 여기까지 오케이.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오케이죠. 근데 얘를 바꾼대요. 우리의 몸은 흔들리지 않을 뿐 귀로는 저음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청 주파수보다 낮으니까. 1번 잘못 고쳤구나. 다음, 우리는 이 들리지 않는 진동을 초저주파음이라고 부른다.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도, 자, 귀에 들리지 않죠? 여기까지. 다음, 소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 소리로 인정해 준다. 오케이였었죠. 근데 얘를 또 고치겠대요.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은 소리로 간주할 수, 거짓말. X구나. 찬찬히 읽으면서 갈 수 있는 거. 다음 가봅시다. 높은 주파수의 영역에서도 이번엔 높은 거 간답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이 있대. 이번에도 뭐예요? 들리지 않는 애들이에요. 사람은 보통 2만 헤르츠 이상의 진동이 귀에 도달하면 소리로 인식한답니다. 가천 주파수대의 영역의 상한을 넘겼대요, 여러분들. 그럼 넘겼으니까 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겠죠. 자, 더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하면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미 알려줬어요. 이때의 음파를 초음파라고 부른답니다. 여기까지 문맥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했나? 자, 사람은 보통 소리로 인식한다.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3번째 가봅시다. 사람은 보통 2만 헤르츠 이상의 진동이 귀에 도달하면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답. 왜? 사람은 보통 2만 헤르츠 여기 기다려봐. 앞에까지 좀 읽읍시다. 높은 주파수의 영역에서도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이 있다.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안 들리는 걸로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고친 거 찾기지. 지금 옳은 거 찾기지. 그러면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 옳은 거 찾기 오케이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동물과 사람은 달라. 대역이 달라.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보다 넓기 때문에 애들이 더 많이 듣는 거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근데 좁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면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답 3번 이해해 주시고. 다음 가봅시다. 6번입니다. 가부터라를 맥락으로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있고 순서 배열 우리 진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순서 배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나온다고요. 자, 지금부터 힌트 제대로 찾았는지 봅시다. 나 다가 있다고 나 다부터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부터 읽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려면 그러면 가 앞에는 원리가 나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LCD와 OLED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우리 LCD, OLED 이거 화면
뭐 화면 나오는 거 순서 배열한 거 이 지문 읽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봤지? 이 지문 진짜 거의 그대로 봤는데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왔습니다. 우리가 수업 때 보는 지문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자, 계속 가봅시다.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LCD가 어떤 원리냐면 2라고 1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가 뒤에는 당연히 뭐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겠어요. 2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겠죠. 그것만 그냥 생각하면서 계속 가요. 자유롭게 말았다 펼 수 있는 롤러블 TV가 있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다입니다. OLED 기술은 이래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끝까지 읽으시라 그랬죠? 반면이래요, 여러분들. 반면 OLED는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가에서 이 원리를 알려면 1과 2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1에 대한 원리를 얘기했죠. 2에 대한 원리가 라에서 있었죠. 그러면 가 바로 뒤에 라가 나와야 되죠.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없죠. 가 바로 뒤에 라가 나와야 되니까 1번 땡, 2번, 3번 살려두시고 뒤집어졌으니까 4번 땡. 그래놓고 나가 앞에 나와야 될까 뒤에 나와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흥미 유발하면서 질문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제일 끝에 오겠어요? 앞에 오겠어요? 앞에 오겠죠. 단 몇 번? 2번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라 그랬죠. 힌트를 찾고 제거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걸 찾기.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답은 그래서 2번. 됐으면 7번, 8번 세트가 있었습니다. 자, 난도 중 두 문제다. 중 확인하러 가봅시다. 간단하게 갑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동물은 신체 내부의 물질 대사를 통해 열을 발생시키거나 외부 환경에서부터 열을 획득한대요. 열을 발생시키거나 그럼 내 쪽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얻는 거겠죠. 자, 고쳤답니다. 기억 얻는다. 아우 잘한 거잖아요. 그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우리는 내온동물에 대한 설명을 일문단에서 해줬어요. 이와 달리 외온동물에 대한 설명도 해줄 거랍니다. 외온동물은 체온 조절을 위한 충분한 열을 생성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늘을 찾으면 여러분들 열을 내리는 거죠. 햇빛을 쬐는 것은 열을 올리기 위한 거죠. 근데 이렇게 조절한다 또는 조율한다라고 고쳐줬으면 좋을 건데 올린다고만 했어요. 그럼 한쪽만 들어간 거니까 제대로 고친 거 안 고친 거. 안 고친 거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라고 바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1문단과 2문단에서 내온동물, 외온동물 설명을 해주고 한편 2번에는 안정성 기준으로 다른 기준으로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을 구분했죠. 나눴었죠. 나머지 이하 생략입니다. 자, 근데 한때는 내온동물, 외온동물 아까 봤던 첫 번째 기준 지금 보고 있는 항온과 변온 이걸 같게 부르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체온 조절을 위해 열을 획득하는 방식과 즉 첫 번째 기준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두 번째 기준은 별개의 문제야. 그리고 쭉 예시를 들어주죠. 마지막이죠. 첫 번째 기준을 구분하는 방식과 반복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 기준을 구분하는 방식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어. 두 번이나 반복했죠.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7번입니다. 중심 내용이에요. 결국 주제 찾기입니다. 몇 번? 2번.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을 분류하는 건 서로 다른 기준이야. 상관관계가 없어. 난도 뭐 중이었었다고요.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반복되는 문장에 늘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제 찾기 문제였었네. 별거 아니었네. 답은 8번에 2번이었고요. 자, 9번, 10번 세트가 있습니다. 얘도 사실 별거 아니었던 문제. 그러나 지방직에서 두 세트는 반드시 이 유형으로 나올 겁니다. 너무 많이 본 거죠. 자, 가볼까요? 이집트 벽화 특이한 모습이랍니다. 주요 부위를 이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눈, 얼굴, 가슴 각각 이렇게 이상하게 조합했답니다. 이는 단일한 시점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바라보았답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들의 모습이랍니다. 이 특이하게 이상적으로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이상적 부분끼리의 조합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하며 장중한 형상을 보여주고자 한 의도의 결과랍니다. 뭔가 이상적이야 완벽해가 포인트의 단어들이죠. 포인트에 밑줄 치시고, 그런데 벽화에 표현된 대사들 중에서 얘네들과 같은 고귀한 존재는 이렇게 그려졌지만 평범한 일반인은 곧잘 이런 방식과 관계없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그들을 서로 다른 방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서로로가 되는 거니까 이 그들은 여러분들 얘하고 얘를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즉 동그라미 세모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구나. 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그렸을까? 이것은 이집트 미술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양식화되어 있음을 뭐라고?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미술이 양식화되었답니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지를 보는 거죠. 언제나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지 그 방향성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볼까요? 이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신, 파라오, 즉 귀족들, 얘네 동그라미들이었죠. 존재하는 자, 지금부터 속독이 가능하죠. 운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은 행위하는 자, 평범한 사람들이 일할 때 모습은 사실적으로 그려졌어. 그러니까 얼굴의 측면, 가슴도 측면 사실적이야. 썩어 없어질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어.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려지니까 세모가 되겠죠. 반면 고귀한 존재들,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해. 그렇게 이상적 규범이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겠죠. 속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표현해도 위계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했던 것은 이집트의 종교의 영향 때문이래요. 이데올로기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종교의 영향으로 미술이 달라졌다고 했죠. 자, 계속 가봅시다. 이집트의 종교는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정신성의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이원론적인 정신성을 양식화해서 이상주의적인 미술로 표현한 거야. 종교의 위계적인 그 이데올로기가 미술로 표현된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가봅시다. 이집트 벽화에서는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뭘 열심히 위계적이라니까. 2번 종교의 그 가지의 정신성은 이집트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오케이, 답 2번이죠. 3번 이상주의적 미술에서 평범한 사람들 그렸잖아요. 그리고 잘못 연결됐잖아요, 여러분들. 자, 4번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순서도 잘못 연결됐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지 꼭 보시라고요. 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요거는 읽으면서 답이 나왔을 거예요. 기억일, 고귀한 자들, 있는 자들, 평범한 자들, 그리고 둘 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구나? 1번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얘를 그냥 여기에 포함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빠르게 읽으면서 실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물어봤구나라는 것도 꼼꼼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됐으면 11번이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고 사실은 얘가 되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이라고 한 거지 되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한글 소설, 한문 소설 기록 어떻게 했는지 볼 거고요. 다음,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것 찾아라. 우리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좋아가지고 봄봄에서 아이콘도 벚꽃 치고 벚꽃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다시 공부할 거니까 나름 화사하게 하고 온 건데. 자, 가볼게요. 조선시대 소설을 표기 문자에 따라 문자로 표기한, 즉 문자로 기록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문자로 기록한 한문 소설과 한글로 표기한 한글 소설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한문 소설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소설도 있고 조선에서 창작한 것도 있고 조선에 원래 한글 소설이 있는데 그걸 굳이 번역한 한문 소설도 있어. 종류를 나열해주고 있죠. 번역한 거니까 이게 뭔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는 거고, 그리고 한글 소설은 자 중국의 소설을 번역한 한글 소설이 있고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을 그거를 번역한 한글 소설도 있고 조선에서 창작한 한글 소설도 있다.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구나. 조선시대에 많은 한글 소설이 창작되어 읽혔지만 이를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던 당대 지식인들은, 주어가 누구예요? 지식인들이죠. 지식인들은 한글 소설을 어떻게 여겼대요? 저급한 오락문화. 한글 소설을 그래서 외면했으므로 그에 관해 기록한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답니다. 즉 지식인들이 한글 소설을 쓴 것들 또는 지식인들이 한글 소설을 잘 보지 않았어와 관련된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에 관련된 문헌이 남아있지가 않답니다. 어떻게 됐죠?
반면에 이들이 누구였어요? 이 지식인들이죠. 한문소설,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소설을 즐겨 읽었고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대라는 건 지식인들이 한문소설을 많이 즐겼어라는 거지. 정리해볼까요? 선지 1번입니다. 이 당시에 한문소설은 되게 많았고 한글소설은 되게 적었어 라는 수량을 지금 수취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선지 1번은 추론할 수 없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다음 가봅시다. 자,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소설은 중국에서 들어온 애들이 때 한문소설은 조선에서도 인쇄된 책으로 읽혀졌기 때문에 필사본이 거의 없대요. 뭐가?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소설은.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이요. 똑같이 한문소설이에요.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은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 4번이 나올 거예요. 한문소설은 필사본이 거의 없고 한글소설만 필사한 거예요? 아니지요. 기준이 둘 다 한문소설인데 어디에서 온 애들? 조선에서 창작한 애들이라는 거였습니다. 대조 쓰고 있는 부분 주의 깊게 보셔라 라는 부분이었죠. 자, 다음입니다. 조선의 필사본은 필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베껴 쓰는 거지요. 필사본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한문소설을 필사할 경우는 베껴 쓰는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밑에 옮겨 쓰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필사본으로 옮겨 쓴다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12번 답 먼저 나오지요. 가와 똑같게 쓴 건 답 몇 번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너무 쉬웠던 거. 앞뒤 문맥 보면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9급에서 요구하고 있는 난도가 얼마만큼이고 지문의 지금 독해력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지 뜯어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한글 소설은 같은 제목의 소설이라도 내용이 상당히 다른 이본이 있었다. 이는 한문 소설의 독자층은 문자 그대로 독자였던 것에 비하여 비교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선지로 나올 거라고요. 답으로 물어볼 거라고요. 한글 소설의 독자층은 독자이면서도 이야기를 개작하는 작자이기도 했대요. 한글 소설은 독자이면서 작자이기도 했어? 한자에 비해 또 비교 표현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여러분들. 한자에 비해 한글은 익히기도 쉽고 그만큼 쓰기도 편해서 한글 소설의 필사자는 내용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쉽게 바꿀 수 있었어. 한문 소설은 그대로 필사했지만 한글 소설은 정말 다양한 이본들이 있었어.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11번 답 확인하러 가봅시다. 1번 이미 아닌 거 말씀드렸고 4번도 아니고 2번 가볼까요?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다. 가장 적절한 거. 오케이.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창작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글 소설 자체지 여러분들. X가 되겠네. 3번 가볼까요? 한자로 필사할 때 보다 비교 표현이죠.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여태 얘기했었죠. 좀 전에 읽었던 중요한 부분. 비교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면 아, 이 부분은 선지로 묻고 싶은 거구나. 조심해서 물결치면서 읽으시라고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오답률이 되게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강조했던 거. 자, 12번 이미 답 나왔고 13번 세트입니다. 얘를 여러분 그래. 우리 언어의 특징 되게 많이 봤습니다.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문법 문제가 맞아요. 근데 저희 연구원님이 계속해서 이거 유형화하다가 아니 이게 무슨 문법 문제냐고 사실 문법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그냥 추론 문제 아니냐. 자기는 굳이 비문하게 넣겠대요. 그래서 저는 옆에다가 문법 독해다라고 해놨습니다. 문법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사실은 배우지 않았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디서 했냐면 기출의 지혜 2주차 물론 기본의 지혜에서도 너무 열심히 봤던 언어의 특징이었고요. 문법 특강에서도 봤고요. 기출의 지혜에서도 봤고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 창조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뭐 이런 것들 해놓고 빈칸 뚫어놓고 채우는 것도 다 봤습니다. 기출 지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가볼까요? 언어의 자의성, 내용과 바로 읽어볼까요? 형식, 언어의 형식인 말소리와 언어의 내용인 의미 간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이걸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는 다 다른 거고 방언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다음입니다. 즉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형식은 약속으로 정할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언어에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은 한번 정해지면 어떤 한 개인이 바꿀 수가 없대요. 라고 알려줬어요. 즉, 얘를 분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분필이라고 해야지 발가락이라고 할 수 없어. 라는 걸로 정해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배경 지식으로 풀면 안 되고 여기는 지문으로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해주는 거죠. 나머지 안 볼 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4번부터 거꾸로 분석해 봅시다. 새로운 줄임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언어의 무슨 성이었어요? 창조성이었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지문이었었어요. 3번, 유명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행어가 시간이 지나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한 개인이 쓴다고 해서 그걸 표준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왜?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어는 뭐니까? 사회적 약속이니까. 그죠? 2번 가봅시다. 언어의 사회성이 뭐였어요? 어느 한 개인이 바꿀 수 없어 약속이야 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과 대화를 할 때와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할 때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회적 약속이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어와 사회 또는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는 높임의 문화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발달되어 있지 라는 것들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어느 한 개인이 바꾸면 안 될 사회적 약속이니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지문에서 말했던 언어의 사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2번에서 헷갈리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다고요. 1번 가볼까요? 같은 언어 안에서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는 건 내용과 형식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누구는 부추라고 하고 누구는 정구지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언어의 자의성. 그래서 몇 번이구나? 1번이구나. 근데 선생님 2번 왜 안 돼요? 라고 했다면 언어, 사회 관계 있는 거 아닌가? 배경 지식으로 풀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문에 있는 대로 푸셔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문법 문제 하나 받고요. 14번입니다. 하이 참. 이거 지금 기출 6개월 그 반은 지금 기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험 그 주 화요일에도 수업했던 겁니다. 이걸 어디서 했었냐면 여러분 지금 의발음과 관련해서 물었었잖아요. 우리 지문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얘를 기본의 지혜 1주차에서도 의발음을 간단하게 공부를 했고요. 기출의 지혜 3주차에서도 의발음 공부하고 심지어 제가 북한 발음이랑 비교하는 문제도 풀었고요. 요거 전에 기출의 지혜 2주차에서 여러분 가지어 즈츠츠 뒤에서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돼. 그 다음에 애 발음 조심해야 돼. 의 발음 조심해야 돼. 이거 수업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번에 의 발음으로 물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지방직에선 치사하게 이렇게 바로 내지 않아요. 내년, 내후년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런 예 발음도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발음들을 다 같이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모의고사에서 정말 다양한 지문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계속 잘 따라오시면 된다고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도 문법은 충분하다. 그럼 가봅시다, 여러분. 바로 가볼게요. 꽃의 향기에서의 의가 있습니다. 얘 관형격 조사죠. 관형격 조사 의는 여러분들 의가 원칙이지만 어떤 발음도 허용한다. 애도 허용한다. 그러니 두 가지 발음 가능하다. 오케이. 2번 거의 끝났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첫 음절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의가 원칙이지만 이도 허락해 줄게. 그러니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 X가 되는 거겠죠. 자, 3번 가봅시다. 편의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의가 원칙이지만 이도 허락해 줄게. 그러니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OK가 되겠습니다.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무조건 뭐로만 발음한다? 이로만 발음한다. 그러니 우리가 맨날 연습했던 거고 지문에도 있는 거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발음해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한 가지만 발음한다.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은 이렇게 줄글로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음 15번 가봅시다. 되게 출제자분들이 편집에 신경 썼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실제 시험지랑 똑같이 제가 구성해놨는데 15, 16, 17 나란히 세 문제 연속으로 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펼쳤을 때 했을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니 우리를 무시하셨군. 우리는 5급 문제도 푼 사람들이야. 이거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요. 자, 가봅시다. 이 문제랑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5번이랑 16번이랑 유형이 똑같은 문제였었어요. 자, 가봅시다. 15번. 설명에는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이나 또는 목요일이나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합니다. 그거 을이 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병이 설명회를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를 하면
홍보 포스터 제작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야 된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홍보 포스터를 완료해야 된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죠.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자면, 즉 너네들의 의견을 결론으로 절충해서 뽑자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야 된대요.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다라는 건 셋째 주에 뭘 하겠다는 거야? 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셋째 주에 하겠다는 거니까 넷째 주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여러분들 넷째 주에 합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겠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 넷째 주에 개최합니다. 미친 소리. 셋째 주에 개최할 거라니까요. 넷째 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3번이 되겠죠. 넷째 주에 뭘 개최를 해야 안 한다니까. 몇 번? 3번. 그래서 여러분들 난도 사실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당황하셨을까 봐 중이라고 고친 것뿐입니다. 이거 유형 잘 보세요. 3개 또는 4개가 있고 결론을 그대로 뽑은 거였죠. 자, 똑같아요. 16번입니다. 얘를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거나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한다라고 그냥 적을게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그 중에서 지능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인간의 생활은 편리해지는 동시에 플러스로 적을게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답니다. 5까지 오케이? 자, 요것이 참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대요. 그 다음 예이면 아까 셋째 주, 넷째 주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넷째 주랑 똑같은 거. 자, 쇠퇴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동시에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 우리 그 다음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그래놓고 종합한 의견이 나왔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언제나 참이 되는 것만 찾아야 돼요. 그럼 공통적인 게 뭐밖에 없어요. 직장을 잃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구나? 3번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전제추론, 결론추론 문제도 아니고 그냥 종합해서 언제나 참이 되는 거. 되게 쉬웠던 걸 물었던 문제입니다. 9급 요 정도로 묻고 있구나.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이거 전문가잖아요. 뭐 쓰기도 싫지만 한번 해볼까요?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면 을은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그 다음 땡큐지요.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으면 병이 휴가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병이 휴가를 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 아니니까 대우로 가면 되죠. 그럼 을은 대우가 이거 벗겨줘야 되죠. 낫 벗겨줘야 되죠. 그럼 마지막이죠. 낫 갑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도 우리가 처음 배운 것처럼 갑이 출장을 가면 을은 가지 않고 그 대우를 만들고 을은 갑 인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문제였어요? 기억하세요? 인사혁신처가 제공해줬던 2차 예시문항 마지막에 가면 가가 영어 과제 이면 나가 수학 역사 과제 이면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부정이면 마지막에 가는 어떤 과목이 이게 수학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형이었죠, 여러분들. 똑같이 내셨다고요. 출제자분들 진짜 착한 마음 먹으셨다고요.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자, 됐으면 할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제 지방직에서는 이분들은 여론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쉬웠어? 너네가? 그럼 이제 지방직은 조금 더 어렵게 낼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제추론이랑 결론추론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사혁신처 2차 예시문항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축구를 잘한다. 빈칸 뚫어놓고 뭐 내는 거 있었어요. 그 문제. 스러운 거. 근데 우리가 그걸 한 진짜 100문제는 풀었던 것 같거든요. 딱 그 정도의 전제추론, 결론추론 2문제 예상합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대우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너네가 진짜 자꾸 쉬웠다고 해? 그럼 우리가 진짜 많이 연습했던 거 전제 3개 주고 아니지 전제 2개를 줬어 3개 줬지 3개 주고 결론 제공해주고 하나 더 추가할 거 뭐였어? 자연, 문학, 예술 이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4가지 연결하는 거 그거 문제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이것도 연습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유치하게 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쓴 지방직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어렵게 내지 않아요. 절대. 제가 늘
기본부터 여러분들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9급 문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공평하게 내겠다. 너무 어렵게 내지 않겠다. 암기는 없게 내겠다. 라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 기준은 다 여러분들 적중해지에만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입니다. 자, 18번이고요. 비판하기 평가하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지도 알려드렸죠. 자, 가봅시다. A국 도시 이외의 지역의 초중고 교사가 부족하대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A국 정부는 도시 이외 지역의 교사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 보세요. 일단 연봉을 인상했대요. 연봉. 그리고 교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 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거 필요 없어. 라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교사의 수를 늘리거나 교사의 연봉을 인상하기보다는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환경을 좀 마련해 주어라. 다음, 사회 기반 시설 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현직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사를 지망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도 교육 환경 그리고 기반 시설 열악한 지역에선 일하기가 싫어. 그럼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높여야지 연봉 건드리거나 프로그램 뭐 확대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가봅시다. 1번입니다. A국은 정부의 교육 예산이 풍부해서 이제 필요 없고 여기까지는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 차별 끝까지 읽어. 교육 환경과 도시의 교육 환경에 별 차이가 없어라는 것을 밝혔대요. 별 차이가 없어. 그럼 우리 글에서 벗어나는 거죠.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거겠죠? 1번 네. 3번 먼저 갈게요. A국 과 유사한 상황이었던 B국에서는 필요 없고 교사 연봉을 인상했답니다. 여러분 연봉을 인상해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인상한 후에 도시 이외 지역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면 우리 그래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강화하는 거예요? 약화하는 거예요? 약화하는 거네. 그래서 3번도 땡. 4번 가봅시다. C국에서는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했답니다. 이거 확대해봤자 의미 없다 그랬죠. 근데 얘를 했더니 교사 수가 증가했답니다. 우리 그래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화시키는 거니까 얘도 땡. 2번 가봅시다. 그 근무하던 사회초년생들이 연봉을 낮춰서라도 연봉을 낮춰서라도 도시로 이주한 주된 이유는 교통시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밝혀졌답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아, 그러면 우리 글의 문제점과 동일한 거니까 우리 글을 강화할 수 있구나. 답은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강화하기, 약화하기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올 겁니다. 지방직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렵게 낸다면 2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늘 2문제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유형이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19번이 있어요. 세상 쉬웠어서 간단하게만 확인해 보겠습니다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했고 기출에서도 했는데 패러다임 형성한 정상과학의 시기 토마스 이쿤 얘기 나오는 거 제가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라고 시간 엄청 오래 들여서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너무 이거 익숙한 지문인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왜 얘기하는 거냐면 지문 자체를 외울 필요는 절대 없죠.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다만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지 토마스 쿤 이거 자연 정상 과학 뭐 이런 얘기들 말고도 제가 이 지문 많이 나와요 하는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좀 쌓아두시면 실제 시험장 들어와서 당황을 좀 덜하고 그러면 꼼꼼히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지문들은 조금 주의 깊게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실제 국어 공부를 하는 건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갑니다.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한 정상과학 전시기 1.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정상과학의 시기. 기존 패러다임이 새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과학혁명의 시기 3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한 건 정상과학. 오늘 이렇게 발음이 전반적으로 어렵냐? 다음 가봅시다. 한 번도 패러다임을 정립하지 못한 게 1이었죠. 1 시기에 머물러 있는 과학 분야는 과학자 모두가 각각 연구 활동을 한대요.
과학 발전 단계상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랍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어떤 과학 분야라도 패러다임을 정립하면 정상과학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뒤에 다시 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답니다. 그럼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 번도 정립하지 못했어. 드디어 패러다임이 정립됐어. 정립됐으니까 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자, 3에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해 주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더 쉬웠어. 이 구분에 따를 때 일부 사회과학 분야는 문제점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 과학의 발전 단계상 아직도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게 여러분들 아까 뭐였어요? 1이었었죠.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건 패러다임 정립이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패러다임이 뭘 교체됐어? 뭘 교체되는 중이야? 뭘 정립됐어? 정립된 적이 없고 연구 방향 평가 기준이 제각각 연구한다고 했었죠. 오케이, 답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그래서 얘도 생각보다 오답률은 높았었지만 사실 포인트만 읽었으면 별거 아니었던 거구나 라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20번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지요. 입장 서로 연결하는 문제였습니다. 난도 중. 이거 제가 쇼츠로 봤어요. 외국의 어떤 아빠가 꼬맹이한테 그 기찻길 레일 이렇게 레고로 만들어주고 보여줬어. 시뮬레이션이지 보여준 거죠. 기차가 일로 가면 5명이 야, 일로 가면 1명이 야, 애기한테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외국 그냥 재밌는 영상이에요. 5명 먼저 꽝 하고 1명 꽝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영상. 우스갯소리고 이거 선택의 딜레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소연이가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엔 행위에 따른 결과가 선택의 기준. 행위에 따른 결과가 선택의 기준이야. 기준이 뭐야? 결과대로 보자. 5명을 살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불가피한 조치 아니냐. 좀 이따 화면 넘어갈까 봐 저는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소연, 결과가 중요해. 5명 살릴 수 있잖아. 1명은 죽이더라도 불가피한 조치였어. 은주가 얘기합니다. 글쎄, 나는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 즉 도덕성을 기준에 두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도덕성을 따져야지. 야, 스위치를 눌렀지. 결국은 죽게 내버려두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에서 결국은 선택한 거니까 살인에 해당하는 거지. 도덕성에서 벗어난 거야. 자, 은주는 행위 자체, 도덕성. 여러분들은 포인트에 밑줄이 쳐져 있을 거고 저는 화면이 넘어갈까 봐 적은 것뿐입니다. 보은이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은이는 누구랑 같은 입장이에요? 은주랑 같은 입장이죠. 스위치를 누르면 살인이야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가치는 수량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줬죠. 여기에 늘 마지막에가 늘 조심해야 될 애라고요. 생명의 가치를 수량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건 나도 동의해. 여기다 적을게요. 저는 영민이는 너네 입장 일부 인정. 생명의 가치 수량할 수 없지. 네, 지금처럼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이잖아 라는 건 아까 얘가 얘기했던 거죠. 그때 뭘 우선해야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또 세워야 해. 언제나 도덕성만 내세울 순 없어. 그러니 얘는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다른 거라고요. 얘랑 소연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1번 스위치를 누르는 일을 살인으로 본다는 점에 대해 살인으로 보고 있죠. 도덕성 자체를 중요하니까 은주하고 보호는 견해를 같이 한다. 오케이가 되겠죠. 2번 생명의 가치를 수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영민은 원론적으로 보호과 같은 입장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영민은 원론적으로 보호과 견해가 같다. 오케이. 선택의 딜레마 상황에서 소연은 결과를 오케이, 은주는 행위 자체를 오케이, 포인트에 밑줄만 쳤으면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면 불가피하대요. 그럼 영민은 죽은 사람의 수를 아니 기준을 제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했지 지금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없겠죠. 몇 번이구나. 4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꼭 나옵니다. 유형.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다 풀어보니 자 지금부터 양심에 손을 얹고 선생님 국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느껴졌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시험장 바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분위기 말씀드려볼까요? 진짜 나왔을 때 바로 우리 조교분들이랑 그 수강생분들이 전화해서 선생님 국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옆에 지나가는 분들이 선생님 저분들 국어 망한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저분들은 국어가 진짜 어려웠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국어를 약간 방향성을 다르게 공부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요. 우리는 적중의 지혜가 여러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메타작을 계속하면서
뭐야 별거 아니었는데 하셨지만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도 있고, 사실 시험 자체는 난도는 상중하로 가면 시험 자체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은 늘 언제나 중에서 늘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국가직 시험의 난도를 잘 유지하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어려웠다고요. 즉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보다는 어려웠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총평을 낼 때에도 난도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만만했던 시험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잘 풀고 오셨던 거지. 그러면 체감 난도 인사학습처가 요구하는 9급의 시험이 요 정도구나. 그럼 내가 너무 과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구나. 그리고 제가 적중해지의 1, 2, 그러니까 지방직 대비 1권, 2권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에도 지나치게 긴 지문들은 다 이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치게 긴 것들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생각하고 찾을 수 있게 너무 긴 지문들 넣지 않았어요. 비판하기, 평가하기 문제도 우와 어려워 라는 문제들은 없었다고요.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 시험의 안정권은 여러분 90점입니다. 물론 직렬마다 달라요. 근데 일행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행직은 지금 어디는 막 합격 그거 돌리는 거에 막 합격 98 막 이렇게도 가고 있어요. 교행직은 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까 보면 94에서 96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합격 컷이 당연히 95 이상이겠지만 일행직 기준으로는 그래도 다른 과목에 받쳐줬다면 90점 이상이면 잘 본 시험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방직은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느낌은 그래요. 조금 신경 더 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 약점이 있었어. 전공 어디서 약점인지 다 보셨을 거고 영어 다 보셨을 거고, 그럼 국어는 뭐니? 국어는 여러분 나 생각보다 독해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우리 시간 연습도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쫄지 말라고도 제가 말씀드렸고, 독해 파트에서 내가 지금 추론하기에 약한지 빈칸 추론에 약한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이 쉽다고 느꼈던 건 빈칸 추론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빈칸 넣어놓고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 그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다고 느낀 거라고요. 근데 지방직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거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 영상 박제 봐라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빈칸 추론 조금 더 어려울 거니까 우리 독해 조금 더 신경 쓰자. 다음, 문법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 느껴지시죠? 다만 제가 수업 때 요거 덩어리 지어서 나오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언어와 국어는 어차피 비문학으로 물어볼 거예요. 정말 나와버렸잖아. 문제를 계속 내다 보면 나오기 좋은 지문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적중해제 때도 1교시에 정리해드리는 문법 잘 따라오시고, 이번 적중해지의 지방직 대비 1, 2 중에 이 문제가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1, 2 문제, 왜냐면 시험이 가까울수록 제가 시험 더 가까운 문제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1은 조금 더 공부할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잘 따라오시면 문법은 충분히 대비가 될 겁니다. 논리추론 분명히 이번 시험보단 더 어려울 거예요. 기준은 뭐 인사학습 예시문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1차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이미 충분히 연습했지만 그거 위주로 계속해서 연습할 거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돼요. 자, 내가 지금까지 해설도 들었고, 근데 나는 좀 늦게 시작했고 국어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다, 좀 찝찝하다, 문법이 좀 찝찝하다, 또는 한 큐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권의 지혜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바로 여러분 개강해서 딱 3주 빡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강의실에 이슈가 있고 뭐 면접 강의실 막 강의실 폭탄 막 그래가지고 어차피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해도 돼요 여러분. 지방직 대비는 조금 체력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지혜 여러분들 4주 수업할 거고요. 29일에 오전 수업이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정규 강의가 오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개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공지 올라갈 거예요. 다음, 지방직 대비 적중해지의 1, 2권 책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4월 중순 이제 곧 나올 거예요. 1은 곧 나올 거지만 어차피 수업 맞춰서 진행할 거니까 미리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1권, 2권 봉투 2개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정규 강의는 당연히 똑같이 4월 29일 화요일에 진행될 거고, 자 여러분, 국가직 합격의 가능성보다 지방직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각자 이제 자기 동네로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운빨이라는 게 조금 더 작용을 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 국가직에서 전공에서 조금 미끄러졌어요, 선생님. 그러면 괜찮아요. 이번 주까지 조금 지쳐 있어도 괜찮아요. 아 벚꽃 보세요. 오늘인가 내일인가부터 여의도 시작했대요. 벚꽃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오늘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 시험에 합격할 사람이 떨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간 기분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종강하는 날. 수요일 또는 목요일부터 막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런 공부를 할 건데 내가 이러한 오류가 좀 있었어. 이거 인강 한 번 더 듣고 전공은 요걸 좀 채워야겠어. 이런 좀 꼼꼼한 계획을 좀 작성을 하시면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연습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워밍업을 조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꼭 월요일부터 안 해도 돼요. 토요일부터 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지방직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강이 4월 말인데 저 중간에 어떤 공부를 합니까? 선생님 국어는 멈추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공문서 작성하기 생각보다 나 위탁 수주 이런 용어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중해지혜부터 반전해지혜까지 정말 많은 공문서와 보고문을 봤어요. 그 안에 골라보면서 나는 이런 용어들을 모르는데 하는 것들을 뽑아서 직접 사전으로 찾아서 어휘 공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는데 하루에 1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 하루에 10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면 되고 혼자 공부하는 건 여기까지, 나머지는 제가 수업 때 모아서 드릴 거니까 혼자서 좀 미리 자기의 좀 상식을 좀 높이셔라. 두 번째, 기출의 지혜를 좀 회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도록 이번 9급 지문을 뜯어보면서 느낀 거고 근데 여태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지문이 여러분 거의 기출 베이스예요. 거의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이고 그래서 풀었던 거라 또 풀기가 싫어요. 그러면 절대 책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점 가서 아무 기출책이어도 돼요. 기출의 지혜 책을 새 거를 다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문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 선지가 이렇게 물어봤었구나. 근데 되게 많이 볼 것들이 이제 다시 보이실 거예요. 반복되는 지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5개씩 또는 기출의 지혜는 그게 좋죠. 하루에 몇 개씩 데일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시 풀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혹시라도 나는 논리 추론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3시간밖에 안 돼요. 추론의 지혜를 좀 정리하시면 지방직 대비 들어오기 전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어를 요 정도까지 매일매일 기출의 지혜만 푸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7월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전공 때문에 힘들 거라고, 국어 때문에 떨어지신 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도대체 저한테 전공 상담하시는 거예요? 저 국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제발 전공하라고 내가 7월부터 목이 터지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국어는 다 잘 보신 거 알아요. 근데 전공이 좀 슬펐다? 라는 분들 알아요. 그래서 제발 전공 채우세요. 이 시기에 전체 과목이 개강이 4월 말이잖아요. 이 시기에 다 돌릴 수 있어요. 내가 못했던 걸 진짜 다 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책을 2권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더 푸는 건 그래서 제발 전공을 꼭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상담 내용은 여러분들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해설을 바탕으로 문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나가는 시험은 괜찮아요. 해설을 바탕으로 체감 난도를 계속 기억하시라고요. 어디에 함정이 있지? 계속 선생님이 목 터지게 얘기했던 비교 표현 여기 있는데 나 이거 무시하고 읽었네 였을 수도 있고 공통점 차이점 여기 중요한 거였는데 무시하고 그냥 읽었네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논리 추론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15, 16이 같은 유형인지도 몰랐어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체감 난도를 계속 기억하고 우리는 출제자의 눈을 좀 보자라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한 거지 지나간 국가직 시험 뭐 해설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방직 붙으실 거예요.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운이라는 것도 작용을 한다. 지방직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국가직 때 안 됐어. 난 뭘 한 거지? 1이라도 들어온 순간 되게 처져요. 근데 생각보다 긴 시기인데 이 시기에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역전하기에도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물론 이관왕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직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지방직 때 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